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지금 뭐 학교도 사실 못 가고 또 일정도 계속 엉키고 뒤죽박죽 되고 있죠 사실. 뭐 이런 적이 뭐 사상 초유의 사태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들어가면 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도 좀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조금 마음이 붕 떴을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여러분에겐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수업은요, 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겁니다. 어저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기자분인가 앵커분이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부가 방역을 하면서 사회 각 개인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정부의 강한 권력 행사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이런 멘트를 9시 뉴스 요 앵커가 하더라고요. 사실 기자님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아 맞다, 진짜 그러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다음날 우리 이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대학 좀 어디 보낼까 하면서 뭐 면접 사례들, 또 그 논술 사례들 막 뒤져보니까 세상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질문과 어떤 논술 제시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혹시나 이거 논술이나 뭐 면접에 나올 수 있겠지만 설마 이거를 수능에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사실. 뭐 그래도 준비해 놓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들은요, 여러분이 논술을 쓸 때 그리고 또 면접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이드라인, 정답지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한 흐름에다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훌륭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도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서론이 길었지만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업혁명 하면요, 1차, 2차, 3차 요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이야기를 하니까. 자, 1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관차가 들어오고 뭐 증기 기관차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기계 동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동력. 어떤 산업으로서의 대량화가 시작되기 전 단계를 일단은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했죠. 영국에서. 알죠? 자, 그런데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2차라고 써줄게요. 영국은 양털, 말 그대로 좀 모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부흥했대요. 공장을 돌리는 사업이.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2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서는 동력이 개발되고 뭔가 산업혁명에 씨앗을 제공했다면, 자, 2차부터는요,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요,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나왔다고 봐도 무관하진 않죠. 사실 큰 영향을 주었죠 자본주의에. 왜요? 산업 구조가 아예 바뀌어버렸거든요. 이러면서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장을 가만 놔뒀어. 그러다가 시장이 막 일자리가 난리가 나고 막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심해지고 경제가 막 갈피를 보자고 가요. 그래서 강한 정부 역할이 필요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다 뭐 블라블라 하죠. 그쵸?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를 반복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복지국가라는 민주주의의 완성형 롤 모델까지 가게 됐는데요. 자, 요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건 나중에 하고. 자, 3번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보화 시대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들 한 150년 안팎, 진짜 150년 안팎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정말 모든 걸 다 경험하는 그런 혼란과 혼돈의 시대이자 기회의 시대이자 어떤 여러분들의 행운아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나 실제로.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보면 뭐 어떻게 얘기하자면 지금 전 세계 기업의 패권 1위가 아마존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전까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애플이 갑자기 올라오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세계 경제 그 브랜드 가치 이러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삼성이 지금 세계 5위던데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삼성이 정보화 시대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뭐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자동화 설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이겠죠 사실. 자,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요 여러분, 기업의 성향, 또 경제의 성향, 또 사람들의 사회 구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다가올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1차, 2차, 3차와는 비교할 수도 없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진짜예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면접 문제의 시작이 되겠죠. 사실 뭐 3차 정보화 시대 했을 때 저도 그 시대지만 크게 뭐 막 달라지고 이런 거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정말로.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설명해야죠. 그 이유를.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정부의 역할, 정부의 개념, 또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집중 좀 더 해주세요. 자, 일단은 정부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역할을 설명하기 전에, 자, 먼저 어떻게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우파, 좌파, 뭐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뭐죠? 진보, 보수,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걸 뭐 알고 보면 크게 헷갈릴 건 없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조금 많이 특이합니다. 좀 많이 특이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좌파다, 뭐 우파다, 뭐 보수다, 뭐 진보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진짜 알아야 돼요. 일단은 민주주의의 성립을 보게 되면요 프랑스 시민혁명부터죠. 그래서 부르주아들과 돈을 가진 상민들이죠. 돈을 가진 상민들과 또 거기에 지식층들을 더하고, 그리고 또 노동자 계급이 힘을 합쳐서 국왕을 몰아내죠. 그래서 나라를 뒤엎죠. 프랑스 왕국 국왕실 있죠. 베르사유 궁전에 쳐들어가서 왕을 잡아다가 단두대에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게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여기가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봉건주의 사회죠. 교구장 시대고요. 아무래도. 자, 시민혁명이 딱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나라를 다스려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야, 이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린 나라를 이끌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자, 제 기준으로 할게요. 오른쪽에는 국왕파가 자리해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대신 관료를 말하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시민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을 두고 대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상의합니다. 요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국왕파가 의장의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파 혹은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리고 왼쪽을 좌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진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어땠냐면 참 신기하게도 구강파는 어떤 보수적인,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기업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회사, 거기에 유리한 쪽으로 법을 몰아주는 걸 지원했다고 해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성장 중심 혹은 소득 중심의 의견을 많이 낸 반면에, 자, 시민파는요 그렇게 안 내고 기업들이 쌓은 부를 시민에게 나눠주는 정책들, 다시 말하면 부의 재분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밀어주면서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과, 또는 성장을 통한 부를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누구의 역할? 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정부의 기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소득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밀어주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쌓은 부를 강제적으로, 강제 이상하다, 제도적으로 기업에서 빼앗아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줄 것이냐, 거기서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죠. 뭐 기업들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공정하게 나눠서 모두가 잘 사는 국가로 가자, 요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복지 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 흔히 기업가들, 뭐 재벌가들의 돈을 빼앗아서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사회주의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정치는, 우리나라의 행정부, 정부는 이런 식으로 좌파 우파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알겠죠, 여러분들? 고등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그 국회에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 역사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민주주의를 좌우 프레임으로 놓고 바라보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의 프레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정부 자체가. 이거를 제가 뭐 이게 뭐 옛날 사고다, 뭐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자체가.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위쪽에 소련이 들어오고, 우리 남한, 이 대한민국에는 미국이 들어오고, 그래서 신탁독치가 이어지고 결국 나라가 38선을 중심으로 분단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해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서 친일파도 사실 제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됐고, 그리고 또 이승만 정부가 자기에게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빨갱이가 뭐냐 하면은 북정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잘 말합니다. 왜 빨갱이란 말을 쓰냐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색깔이 바로 무슨 색? 빨간색이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빨갱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그러니까 38선 이남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 여수와 순천에서 자기들끼리 나라 세운다고,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다고 하면서 많은 민중들을, 자기 말을 안 듣는 민중들을 정말 잡아 죽였어요. 또 이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이승만 정부에 내려와서 또 민간인들을 또 학살했어요. 이게 바로 여순 사건. 자,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레임은 좌우로 시작된 게 아니고 남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4.19가 터지죠.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났는데, 문제는 또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또 이쪽으로 몰아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라든지 뭐 계속 군부 정권이 거의 뭐 노태우 대통령 까졌으니까요. 진짜로 한 몇 년이죠? 한 28년 정도? 한 30년 정도 되는, 한 30년 정도 되는 세월을 정말 군부 정권이 들어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서
정말 찬란한 민주주의 싹을 틔운 거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이, 또 열심히 살아가는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겁니다. 그래서 세계 5위나 되는 삼성이라는 그룹도 우리나라에 있고요. 진짜로 전쟁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빨리 극복을 하면서 올라온 나라는요,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진짜로. 내전을 겪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로. 국민성이 정말 부지런하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게 나쁘다? 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게 6.25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내 엄마 아빠 혹은 내 동생 내 오빠가 북한 사람들 손에 죽어봐요. 예를 들어서 전쟁 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에는 이해는 돼요, 사실 그 말들이.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은 2020년입니다. 1960년이 아니고요. 70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들어섰고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때는 남북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좌우의 프레임, 좌우의 관, 민주주의의 기본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역할. 맨날 잘못 써 이거.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내에서의 좌우 대립이 보수와 진보지. 알겠죠, 여러분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진보와 보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일단 그거 먼저 정확하게 하고 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은 항상 얘기하고 싶어서 조금 시간을 내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이니까요, 정확히. 자, 어쨌든 간에 정부의 역할이 뭐다 하면은 국가의 성장과 소득의 재분배다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요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맡기면 정부의 권한이 약해지면 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고요. 또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요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바로 면접의 1번 주제. 알겠죠? 요게 면접의 1번 주제입니다. 요거고. 성장과 소득 재분배의 관계성, 그리고 공급과 수요 법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권한과 역할. 요게 1번 면접 문제예요. 요게 알겠죠? 요 이야기는요, 바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나누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여러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또 면접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